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9월의 첫날 9월 1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이고요. 미국 시장 오늘도 떨어지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지난 주말을 비롯해서 연타로 놀랍도록 며칠 연속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잭슨홀 연설의 그 파장이 지금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피어 앤 그리드를 통해서 미국의 심리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중립에서 약간 밑으로, 중립이긴 합니다만 투자의 안전지대는 어디다? 네, 피어, 익스트림 피어, 모두가 겁내할 때 그때가 투자의 안전지대인데, 뭐 지금은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에 인플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유럽이라. 자, 어디서 패러디했죠?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에 인플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유럽이라. 자, 8월 미국 시장은 상당히 부진했고요. 한국 시장은 선전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한 달간 4.1% 빠졌고요. S&P 지수가 4.2% 빠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한 달간 4.6%가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반면에 2.66% 올랐습니다. 막판에 다시 패러티, 그 유럽과 유로화와 달러의 1대1 패러티가 다시 회복되면서 1 이상으로 유로화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달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서 2.66% 달러가 상승했고요. 유가는 9.2%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뉴스가 아주 좋은 뉴스죠. 한국의 가장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 유가 하락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과 연동성은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8월 달에 미국 시장보다 좋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유가의 연동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미국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finbiz.com에서 제공해주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서 메타만 올랐고요. 진짜 메타만 올랐어. 메타 외에는 거의 다 떨어졌다. 거의 다 떨어졌어. 뭐 당연히 유가가 떨어졌으니 에너지 관련주들 떨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저렇게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위에 이제 소매 유통주들도 다 빠졌고요. 경기가 나쁘다니 반도체 주식들은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엔비디아는 그 중에서도 AMD와 더불어서 꽤 많이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모두 상당폭 하락하는 양상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금융시장 동향에서 가장 재미난 거는 뭐냐면, 어제 이제 계산이 재밌어지네, 복잡해지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인플레 요소와 역인플레 요소가 이제 같이 올라오고 있어. 근데 인플레는 이제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역인플레, 인플레가 잡힐 수 있는 요소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고원지대, 대관령 목장같이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준의 태도는 꺾이지 않고 있고, 연준은 자산 가격 상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서 이것들을 흡입한 주식시장은 지금 연속 4일째 아닙니까? 연속 4일째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럽이 인플레 지수를 어제 저녁에 발표를 했죠. 초특급 인플레를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발표된 지수들이 아시아권의 지표들이 다 발표가 됐는데요. 한국은 뭐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산업 생산이 전월치 대비 조금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한국 산업 생산 전월비가 마이너스 1.3%, 물론 7월치예요. 그럼 8월치가 더 나아진다는 보장 없고요. 한국 소매 판매도 0.3% 전월비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일본은 좀 애매한데요. 일본은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0%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전 8.9% 증가보다는 꽤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고요. 산업 생산 동향은 1개월 선행 산업 생산 동향은 이전 3.8%보다 높은 5.5가 나왔고요. 2개월은 오히려 이전 6.0보다 낮은 0.8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대체적으로 일본은 조금 덜 나빠요. 확실히 그 펌프질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택 착공과 건설 수주 쪽은
상당히 좀 빠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자, 한국 좀 나빴고 또 누가 나빴을까요? 저는 중국이 나빴습니다. 자, 중국이 PMI가 49.4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50 아래로 부진한 상황이고요. 비제조 PMI 8월치가 52.6이 나와서 이전 53.8보다도 조금 더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건 뭐 아시아권에서 먼저 이렇게 감을 좀 넘겨준 다음에 바톤을 유로존이 받아서 끝내주는 지표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8월 달이 9.1%로 증가해요. 예비치긴 합니다만 예상은 9.0, 이전은 8.9, 9.1이 나와서 사상 최대입니다. 전월치 대비 상승률도 장난 아닌데요. 0.5%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은 0.49, 이전에는 0.1% 전월치 대비 상승했는데 0.5가 상승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전년 대비 상승률은 4.3%, 이전에는 4.0.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상향 하고 있어. 아직 피크아웃이 아니야. 피크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 어디가 피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근원 소비자 물가 그 전월비도 0.5% 증가합니다. 이전에는 0.1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럽도 이사벨 ECB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봉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겠죠. 그럼 미국 금리라고는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금리도 오르게 되죠.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은 하락하더라.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은 하락하더라. 채권 가격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자, 볼까요? 10년물은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즉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3.112%에서 3.196%로 무려 8bp 넘게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자, 2년물은 오르긴 올랐어요. 4bp 올랐습니다. 3.457에서 3.495로 15년 만에 최고치 금리로 도달을 했고요. 이거 좋은 얘기 아닙니다. 이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채를 생각해야 돼요. 만원짜리 5% 할인하면 9,500원, 만원짜리 10% 할인하면 9,000원.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10년물과의 2년물과의 금리 격차는 전일 34.59bp에서 29.9bp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즉 10년물 금리가 더 높게 치솟았던 건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이거 진짜 금리 많이 올리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는 흐름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가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게 채권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눈에 띄는 거는 3년물이 많이 올랐다는, 2년물이 많이 올랐다는 것과 더불어서 3개월물이 눈에 띕니다. 자, 3개월물이 어제도 뭐 높았습니다. 2.941%, 이제 2.951%인데요. 어제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게 깜빡하고 지금 넘어갔는데, 자, 3개월물이 2.95%야. 자, 그러면 3개월물은 기준금리하고 3개월 시차니까 그냥 기준금리를 다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그거는 이제 장기물들 얘기고, 3개월물은 단기물이니까 콜금리를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2.95예요. 자, 근데 FOMC에서 지난번에 결정했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얼마죠? 2.25에서 2.5예요. 중간값은 2.33이에요. 근데 3개월물이 얼마다? 2.95예요. 자, 2.33과 2.95의 금리 격차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70bp죠. 70bp. 예. 70bp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최소한 지금 2.95%인데 다음번에 2.95% 근처까지 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2.75%까지는 돼야 돼. 그러니까 50bp는 그냥 기본빵이야. 기본빵인데 2.75% 고점이 그러니까 지금 2.25에서 2.5니까 50bp 맞죠? 2.25에서 2.5죠. 헷갈려. 50bp 올리면은 그 중간값이 2.87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올리는 거고, 중간값이 2.87인데 3개월물이 2.95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조금 더 있어요. 더 떠 있어요. 그쵸? 10bp 가까이 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3개월물이 3%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3개월물이 3%를 넘어가게 되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프라이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확하게는 3개월물이 3.1을 도달하게 되면은 9월 달에 금리가 75bp 인상할 것이다. 우리 데이터 디펜던시 하자.
디펜던트하죠. 채권 시장이 가장 정확하니까 이 금리 결정에 대한 전망은 얘네들은 목숨이 달려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3개월물이 3.1을 간다, 넘어간다. 그러면 75bp 인상하겠구나. 지금은 약간 애매하죠. 중간값이 얼마예요? 2.75에서 3.0의 중간값이 2.87인데 지금 2.95니까 지금 50bp가 조금 더 채권 시장에서는 가격이 가깝죠. 근데 3.1이 넘어가면 75bp가 가깝기 때문에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ECB도 최소한 빅 스텝 50bp, 잘하면 자이언트 스텝, 이것도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경기는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경기는 침체로 갈 가능성이 미국보다 더 높지. 그건 확실하죠. 미국보다 더 높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유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90달러 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케이. 한국은 좋아. 한국은 감사해. 유가가 떨어지면 무역 수지도 흑자로 돌 가능성이 있고 등등등 하니까 좋아. 그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좋아요. 88.84입니다. 그런데 유가 하락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복합미가 있어. 아주 복합미가 쌓여 있어. 유가 하락에는 뭐죠? 유럽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럽 경기 침체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점 하나. 그다음 어제 중국의 PMI 나왔죠. 중국의 PMI가 50 미만으로 나왔다는 거 하나. 그것도 이제 경기 침체가 된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유가가 땡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 ADP짜리가 나왔어요. 다음 달 이제 조금 있으면 비농업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진짜 비농업 고용이 나올 텐데, 그래도 ADP 고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거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거부터 먼저 살피고 가죠. 자, 6월달 ADP입니다. 다 ADP 기준으로 6월치가 38만이 나왔습니다. 7월치 26만 8천이 나왔습니다. 자, 8월치 얼마냐? 13만 2천이 나왔어. 13만 2천이 나왔어요. 자, 노동부에서 발표한 지난달 비농업 고용은 얼마에서 52만이 나왔어요. 근데 백악관에서 여기에 대한 언지를 했거든요. 떨어지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건 뭐야? 13만 2천? 자, 그 강경한 그 좋다던 고용, 실업률은 여전히 낮아요. 실업률도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높을 수 있겠습니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의 토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튼튼한 고용이에요. 근데 이 비농업 고용이 뚝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 금리를 피봇, 이제 내년에 꺾을 것이야 하고 생각했다가 7, 8월 달 초반까지 땡겼다가 펀치 맞았죠. 우리 안 그럴 건데? 까불지마, 시장 니네 오해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호호 좋네, 해피하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연준 인사들이 이 13만 2천 나왔는데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침체 가능성을 훨씬 더 강력하게 프라이싱 하겠죠. 그러니까 유가가 오늘 원유 재고가 사실은 좀 빠졌어요. 원유가 332만 6천 배럴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리고 쿠싱 원유 재고도 52만 3천 배럴 떨어졌어요. 가솔린 재고도 117만 2천 배럴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재고가 떨어지면 보통 어떻게 되죠? 유가가 올라야죠. 왜 떨어져? 유가가? 네, 유가가 아무래도 경기 침체를 흡입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중국 PMI도 나쁘게 나오고 유로존 인플레이션율도 장난 아니게 나오고 하니까 그랬는데,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유럽의 가스 가격입니다. 자, 유럽의 가스 가격이 급락 중입니다. 얼마나 그랬죠? 네덜란드 기준으로 가스가 메가와트 시당 280을 넘어 300을 돌파했었어요. 350 근처까지 갔었어요. 350까지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되돌림이 맞는데, 지금 연속 3일째 되돌림이 났습니다. 자, 유가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 미국이 아니고 이거는 그 유럽 가스 가격이에요. 유럽 가스 선물입니다. 자, 350 근처까지 갔었죠. 그리고 280에서 와 이랬는데 지금 2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사실 그 저녁 자정쯤에는 저기 올랐었어요.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꼬꾸라져 내려왔습니다. 자, 이 부분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
자, 저게 만약에 많이 내려온다면 이제 9월치에 그 유럽의 CPI는 9월부터는 확실히 빠지겠죠. 저게 이제 떨어져 준다면 8월까지는 계속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디지 어제 스페인인가 이탈리아의 PPI가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가 미쳤어. 그냥 다 미침의 도가니야. 지금 PPI가 한 자릿수도 아니고 두 자릿수라고 하기에도 좀 묻기는 지금 거의 얼마더라? 30 몇 프로인가 나왔어요. 네. 이탈리아네요. 36.9%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36.9%. 이게 나랍니까? 진짜. 생산자 물가지수 물론 생산자 물가가 높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떨어지면 9월부터는 떨어진다. 그러나 어쨌든 내놓은 말도 있고 현재 상황도 고원지대에 있으니 분명히 금리를 세게 ECB는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환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 지역에서 이제 금리를 높게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왔으니 페러티를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어제부터 페러티 복귀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유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달러당 1.0051 유로로 유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갔고요. 달러 지수는 108.83에서 108.69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자, N은 안 떨어져요. 138.79에서 138.99예요. 안 떨어져요. 근데 확실히 위안과 원은 떨어졌습니다. 어제 6.923에서 6.906으로 원화는 1350원에서 1342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유로원은 1452원에서 1449원, N원은 100엔당 972.73에서 964.84로 원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지표 중에 미국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구성하는 지표가 뭐라고 했죠? 네, 유가 중요하고요. 지금 유가 떨어졌고 또 하나, 네, 부동산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그 첨가물이 고용인데, 자, 부동산 어떻게 됐을까요? 부동산이 이제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확인합니다. 근데 어제 있었던 20대 지역의 도시의 케이서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별로 안 떨어졌다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몇 월치? 네, 6월치다. 6월치. 7월치부터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얼마나 떨어질 거냐가 관건인데, 그럼에도 떨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고원지대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먼저 선행지표들인 모기지 관련 지표들이 어제 발표됐는데요.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의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3.7% 줄었습니다. 전주에는 1.2% 줄었는데 주는 양이 점점 커지죠. 금리가 다시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5.65%의 모기지 30년짜리 모기지 금리가 5.65였는데 5.8%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만나게 될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지금 5.8에서 떨어질까요? 채권 시장 흐름을 보면 안 떨어지겠죠. 자, 이거는 계속해서 모기 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기지 시장 지수는 270에서 260으로 떨어졌고요. MBA 구매 지수는 202에서 199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로 따지면 여전히 고공행진이고, 확실하게 이제 케이서 실러 S&P 케이서 실러 주택가격 지수 20대 지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진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달부터 떨어질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지금 여전히 전년 대비 케이서 실러 20대 지역, 도시 지역 주택가격 지수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20에서 18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졌죠. 네. 전년 대비 20.5% 상승해서 18.6으로 많이 안 떨어졌어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강경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는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다. somewhat above라고 했습니다. 4.0보다 조금 그 후 한동안 동결 기조를 가져가야 된다.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I do not anticipat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물가가 고점을 통과했다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아직도 2%대 도달할 때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 연준이 해야 할 일은 아직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은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이다. 하나증권의 김성수 애널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연준은 원래 비슷했는데요. 가던 길을 갔어요. 근데 9월 달에 잭슨 홀 연설에서는 좀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거는 말로다가 한 것이다라고 우리 그 정광훈 대표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참 마음에 계속 남아 있는데, 진짜 할 거였으면 9월 달에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금리를 올렸어야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입으로 했을까요? 우리는 강경한데 시장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나 화났다고 했는데 네가 뭐 맨날 그러지 뭐 이런, 나 진짜 화났다니까. 압니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연준의 태도가 이겁니다. 연준의 태도가 딱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어제 정말 재미난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녁에 조성진 씨가 한국에 귀국을 해서 콘서트에 갔어요. 근데 티켓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가 정말 안 좋은 자리에 앉아 허리 아프 지금 죽겠는데, 재미난 인상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협주를 하게 된 현악 합주단이 있는데, 현악 합주단의 대표가 70세를 넘은 분이에요. 근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분은 매일같이 저걸 몇 시간씩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0살이라면 보통 꺾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진하시면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제 약간 올라서 1위 한 것 같긴 하네요. 저도 그러나 꾸준히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정진하시죠. 감사합니다. 안녕.